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여비서 스캔들 터졌다. 지금 경기도지사가 김동연인데, 네, MK 송집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이나 논평 또는 비판은 강하게 합니다만, 김동연이라고 하는 경기도지사한테도 명예가 있고, 또 살아온 삶이 있고, 또 가족이 있고, 또 저도 엄청나게 억울한 여론재판, 인민재판, 그야말로 생매장, 난도질을 제가 당해본 사람으로서 절대 저는 이 김동연 도지사의 이 여비서 스캔들이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흥미 위주로 다뤄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준석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이 김동연 도지사가 지난번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때에, 그때에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제가 그걸 다루지 않았어요. 그 다루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좌파 진영에 있는 그 김동연이지만은 이 문제야말로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다루지 않더라도 신중을 기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말이죠. 어제 여러분 인터넷 보수 우파 인터넷 매체인 뉴델리에서 어제 11시, 오전 11시 5분에 기사를 올렸어요. 기사. 단독. 김동연 기재부 장관 때,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문재인 정권의 첫 번째 경제부총리를 할 때에 해외 출장을 10번을 갔는데 5번을 여비서 자기가 그 경제부총리를 하기 전에 아주대학교 총장을 했잖아요. 그 아주대학교 총장 때에 그 총장실에서 뽑았던, 그 총장실 여비서로 뽑았던 사람을 그 기재부 장관, 그 기재부,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의 인사과 연구원, 네? 인사과야, 인사과.
그 인사과 연구원으로 그 여비서가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그 여비서와 함께 5번 해외 출장을 함께 했다. 지금 뉴델리 이 제목은 데려갔다야, 데려갔다. 난 데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함께 했다 이거야. 이것은 강용석 변호사가 얘기한 것보다도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요. 네.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용석이가 폭로한 것보다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내가 보면은 뭐냐, 누군가 뉴델리한테 이걸 제보 흘린 거예요. 절대 기자가 이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냐면, 김동연 씨가 박근혜 정권 때의 첫 번째 국무조정실장이었어요. 제가 발표했어요. 제가 대변인일 때 국무조정실장에 김동연 이러면서 김동연 장관이 입지전적 인물이고 어쩌고 하는 걸 제가 발표를. 박근혜 정권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하다가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갔어요.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석사, 박사까지 다 마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대 총장을 갔는데, 이 아주대 총장에 취임한 지 1개월 후에 바로 이 여자 A씨라고 하는 그 여성분을 아주대 총장 비서실에 채용을 한 거야. 네? 2015년 2월에. 그렇게 해서 한 1년 4개월쯤 아주대 총장으로 지내다가 2017년 이제 5월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그 문재인 정권의 첫 번째 경제부총리로 간 거예요. 그게 2017년 6월에요.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이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A씨라는 분이 이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로 갑니다. 네? 이건 이제 따라갔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따라갔다는 표현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직장을 옮겨요. 근데 그 직장을 옮기는데 비서실로 간 게 아니라 인사과 연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인사과. 그러니까 인사과에 연구원이라는 자리가 왜 필요한 건지, 기획재정부의 인사학과에서 뭘 연구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 업무가 뭐냐면 조직문화 진단, 직원복지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야. 왜? 조직문화 진단, 직원복지 및 상담 등에 관한 연구야. 이게 바로 인사과의 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긴 그
여성 A씨의 업무에 대해서 기재부가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이걸 좀 뉴델리가 보도한 거예요. 응? 그런데 바로 옮겨갔는데, 옮겨가가지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해외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응? 여기에 기획재정부에 옮기자마자 이 A씨란 여성이 기획재정부에 딱 1년을 근무해요. 1년을. 2018년 1월 29일부터 2019년 1월 28일까지 뉴델리에 따르면 딱 1년을 근무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1년 근무하는 동안 김동연 부총리가 10번 해외를 나가는데 그 중에 5번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거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기획재정부에 근무를 하면서 아주대 총장에서는, 아주대 학교에서는 그만둔 걸로 하지 않고 휴직으로 해버렸어요. 휴직으로. 그래가지고 기획재정부에 가서 1년 근무하고서 다시 아주대학교로 복직을 합니다. 복직을. 근데 복직을 하는데 그 규정을, 아주대가 직원 인사 규정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여성 A씨가 기획재정부로 이동을 하고 나서 엿새 후에 그 여성이 다시 아주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직원 인사 규정을 바꿔버린 거예요. 네. 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에? 그런데 이 뉴델리에 따르면 5번의 해외여행에서 이 김동연 부총리가 해외 출장을 가는데 5번 출장에 구체적인 게 나와요. 일정이 나와, 날짜가. 2018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한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회의. 여기에 인사과 여직원이 왜 따라가? 인사과 연구원이. 첫 번째. 두 번째, 갔다 오고 나서 2달 만에 2018년 4월 18일부터 23일 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 춘계 회의가 미국에서 열리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 세 번째, 2018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정확하게 함께 여행을 하는 거야. 일본에서 열리는 니케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 그 다음 2018년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G20 재무장관 회의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데 또 가는 거야. 그 다음에 2018년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G20 재무장관 회의 및 연차 회의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데 거기도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뉴델리에서 그 여성 A씨하고 통화가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이미 내용을 보도했던 이투데이에 해명한 대로다. 강연,
SNS 업무로 같이 갔고, 인사과 연구원이 강연과 SNS 업무로 같이 갔고, 당시 20여 명의 직원과 같이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해명이 되는지, 네?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1년을 근무하면서 5번을 함께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김동연이가 그만두니까 물러난 뒤에 김동연 씨가 뭘 만드냐면 2019년 12월에 유쾌한 반란이라고 하는 자기 이제 뭐 강연 나가고 뭐 이럴 때에 이제 그 조직을 만들죠. 유쾌한 반란. 이 나중에 이제 새로운 물결이라고 하는 그 정당의 모태가 되는데, 여기에 이 여자가 아주대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재작년 8월 달에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으로 들어와요. 네. 네.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죠. 김동연 부총리가 이건 정확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확한 해명을. 네, 이건 김동연 경기도지사한테는 이게 이재명과 여배우 김모 씨와의 그 스캔들보다도 더 명확한 스캔들이네요. 증거가 나오고, 증거가. 자, 4번째, 5번째, 6번째입니다. 자, 4번째. 박지원 정치 30년의 비극. 네. 박지원 씨에 대해서 검찰이 출국 금지를 내렸어요. 1개월간 출국 금지. 그러니까 월북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생산한 보고서를 삭제했다. 이게 이제 국정원법 제13조 직권남용죄입니다. 국가정보원법에 명확하게 직권남용죄가 있어요. 우선 1개월간 출국 금지를 내는데 필요하면 더 연장하겠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검찰이 1개월 안에 박지원이가 명색이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 당대표, 대통령만 빼놓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네. 절대 쉽게 감옥에 보낼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지금 박지원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불행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박지원 입장에서는. 네. 검찰이 이제 1개월 출국 금지를 요청하니까 법무장관이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이가 이제 그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건 뭐 당연히 받아들인 거죠. 이게 뭘 얘기를 의미하냐면, 한 달 안에 박지원이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네. 그에 앞서서 박지원이를
검찰에서 소환 조사할 것이다. 박지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박지원에 대한 처리 그 과정 절차가 굉장히 느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고발해가지고 어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기까지 딱 열흘 걸렸어요. 열흘. 굉장히 빠른 겁니다. 지금 이게. 국정원에서 고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검찰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니까 7월 15일이면 이틀 만에 출국 금지를 한 겁니다. 이틀 만에. 예, 참, 서훈이는 이제 국가정보원법 위반, 박지원과 함께 똑같이 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 서훈이에 대해서는 입국 통보 조치. 서훈이가 이제 인천공항에 내리면 바로 검찰에 입국했다는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강제 북송과 함께 이제 서훈이도 감옥 가는 거죠. 한 달 안에 감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취임하고서 3개월 안에 이제 박지원과 서훈이가 이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른바 허위 공문서 작성, 보고서 삭제, 이게 뭐야? 전부 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서훈이든 박지원이든 검찰에 불려가게 되면은 이건 대법원 영장 발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것은 박지원이가 정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게 1992년입니다.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평민당 전국구로 들어왔어요. 김대중한테 김대중의 정치 자금 그 곳간 중에 하나가 박지원이었으니까 이건 절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박지원이가 럭키 금성사에 입사해가지고 뉴욕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뉴욕에 이민 간 게 이유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좌익의 아들이라고 해서 뉴욕으로 이민을 간 거죠. 대한민국에서 좌익의 아들로서 대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럭키 금성사 직원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가지고 뉴욕에 가서 가발 장사를 해가지고 떼돈을 벌어서 그걸로 이제 1980년에 미국 뉴욕 한인회장을 했고 그때 뉴욕 한인회장을 할 때에 전경환이가 이제 자기 형 전두환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교포들 동원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이 전경환이를 구워 삶아가지고 민정당 전국구 의원까지 뚫었던 거죠. 근데 그 전국구에서 탈락을 하자 김대중 동교동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그 김대중 동교동
이 김대중의 정치자금 서플라이어, 정치자금 보급처 그 역할을 했다는 건 틀림없는 거고, 그래서 전국구 국회의원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근면성, 근면, 그 부지런함, 그 준비성,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완전히 반해가지고 그 김대중 동교동 안에 있었던 그 가신들, 권노갑, 한화갑, 김옥두 이런 사람들을 제치고서 동교동계의 2인자가 되는, 그래서 김대중 인수위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그 승승장구를 해오다가 이제 문재인과의 적대 관계 때문에 민주당을 탈당했던 거죠. 민주당을. 그런데 문재인으로서는 박지원을 절대 우습게 볼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지금. 응? 문재인이가 박지원을 멀리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북한에서 김정일에 이어서 김정은까지도 박지원을 대남 창구, 대남 마쿠 채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 굉장한 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박지원이가 엄청난 영광을 볼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감옥에 가는 거야. 지금 교도소 담장 위에 딱 서 있는 거야 지금. 밀어버리면 들어가는 거야. 예? 정치인은 누구나 교도소 담장 위에 서 있다. 이것은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얘기예요. 정치인은 정치 자금 문제를 비롯한 그 비위 문제, 그거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교도소 담장 위에 앉아 있다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 적대 관계를 계속 가다가 김정은이가 챙기는 거야. 김정은이가 챙기기 때문에 적당하게 박지원이를 문재인이가 중시하는 제스처를 취했던 거죠. 예컨대 무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오찬 만찬을 할 때 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박지원을 이제 불러다가 같이 합석을 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박지원이를 국정원장에 앉히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남북 정상회담을 또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김정은이가 말을 듣지 않아요. 문재인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여기에 민주당 대선 후보를 합석시켜가지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이게 안 풀리니까 김정은이가 대남 채널로 생각하고 있는 박지원이를 국정원장에 앉힌 거예요. 네. 김정은이가 박지원이를 국정원장이 되기를 바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된 것은 김정은 인사일 것이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 이희호 여사가 사망했을 때, 김정은이가 조화를 보냅니다. 조화를. 그걸 김여정이가 들고 오는데 판문점에 나가서 그것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냐?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이하고 국민의당 국회의원이었던 박지원이에요. 네. 이걸 보면서 정말로 박지원이는 김정은이의 대남 창구이구나. 이거이구나. 그걸 주목하다 딱 보니까 국정원장을 가더라 이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렇다면 뭐냐? 그렇다면은 박지원이가 문재인이가 김정은하고 2018년 4월 27일 집권한 지 11개월 20일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된 그 과정에서 박지원이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합리적 추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이 과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게 됐던 거야. 그래서 국정원장을 계속 시키다가 새로운 국정원장이 생기면은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했다가 이거 아니구나. 박지원이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 벌어졌던 어마어마한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이구나. 응? 바꿔 말하면 이건 완전히 여적죄로 묶어 넣어야 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박지원이가 저질렀구나. 박지원이하고 서훈이. 그 다음에 정의용이도 이제 들어갈까? 정의용이. 두고 보세요. 정의용, 박지원, 서훈이. 그 다음에 정의용이. 그 다음에 김현철이는 겁이 많아서 미국 도망간 거. 김현철도 감옥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정인이. 그 다음에 정세현이. 응? 윤석열 정권이 지금 우리 조마이뉴스 보고 있다면 이거 정세현이 집어내야 돼. 정세현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김대중 정권의 마지막 통일원 장관을 하다가 노무현 정권의 초대 통일원 장관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2대 정권에 걸쳐가지고 통일원 장관을 한 사람이야. 정세현이, 그 다음에 이종석이. 이 사람들 다 감옥 지금 가게 돼 있는 거야. 네. 이게 박지원이가 국정원 원운석을 신형 간첩 시정복에 어깨동무채로 바꿔놓은 거? 이건 약과야, 내가 볼 때는. 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나는 한동훈이를 믿어. 왜 믿느냐? 한동훈이가 워낙 큰 사건을 많이 해봤어요. 대한민국 재벌들 감옥에 보내는 거, 그것이 어마어마한 거거든. 네. 대한민국 재벌들 쉽게 감옥 못 보냅니다. 대통령 감옥 보내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때 변호사를 쓸 수 없었어요.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다 물러나고 다 뒤로 물러나고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30억을 변호사 배웠다는 거 아니야? 30억을? 전부 다 자원봉사 체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저런 신세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재벌들은 엄청난 화려한 변호인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재벌 총수를 잡아넣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재벌 총수를 잡아넣는 게 다 누구냐? 그게 다 바로 한동훈이, 지금 금융감독원장 하는 이복헌이.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이가 박지원을 잡아넣을 거다. 박지원과 한동훈의 대결이 나는 벌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네. 재밌는 얘기가, 박지원이가 모든 걸 다 지금 부정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해외에 나갈 계획도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지금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느냐. 정말 노련한 거예요. 한동훈이가 분명히 잘 알아야 돼.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아주 태연하게 얘기하잖아요. 박지원이 간당해 보면 큰일 난다 이거야. 영국의 비밀 정보 기관 M16이라고 하는 그 비밀 정보 기관에서 30년간 이중 간첩을 했어요. 30년간 그 영국의 비밀 정보 기관에서 소련의 이중 간첩을 한 거야. 킴 필비라는 이름이 킴 필비예요. 이자가 30년 동안 영국의 비밀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아주 노련한 정보원인데 소련으로 망명을 했어요. 소련으로 망명해가지고 동독 비밀 정보기관인 동독 비밀 정보기관인 슈타지에 가가지고 1981년에 그 동독 정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그 베테랑 정보 요원들 앞에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그 강의 내용 중에 지금도 이 정보 요원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게 뭐냐면, 설사 그들이 내가 자필로 쓴 문서를 들이밀더라도 무조건 날조라고 받아치면서 모든 것을 부인하라 그랬어요. 내가 직접 자필로 쓴 문서를 들이대더라도 무조건 날조라고 받아치면서 모든 것을 부인하라 그랬어요. It's a forgery. 그건 날조다. Just deny everything. 모든 것을 deny everything. 부인하라 이거예요. 지금 박지원이가 요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린 대목이에요. 설사 그들이 내가 자필로 쓴 어떤 문서를 들이밀더라도 무조건 날조라고 받아치면서 모든 것을 부인하라. 멋진 얘기죠.